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전 제5장 사회, 노소의 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노소의 도, 옛 말씀에 내 집안 어른을 받드는 마음으로 남의 어른을 받들고 내 집안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의 어린이를 사랑하라고 하였나니,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함은 그 사회의 아름다운 풍속이 될 것이니라. 어른이 젊은이를 대할 때에 도가 있나니, 첫째는 날로 진보하는 새 기풍을 충분히 이해해 주며 모든 후생들을 기대와 촉망으로 북돋아 주는 것이요, 둘째는 나이에 높고 낮은 것만을 계교하지 말고 지혜와 덕행을 본의로 하여 경우에 맞도록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젊은이가 어른을 대할 때에 또한 도가 있나니, 첫째는 어른들의 많은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해 드리며 신뢰와 공경으로 받들 것이요, 둘째는 자력 없는 노인들에게 동정과 위안을 잊지 말며 힘 미치는 대로 보호하고 봉양하여 드릴 것이니라. 오늘 노소의 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실 텐데, 우리 원불교 교법은 대종사님께서 특징적으로 교법을 제정하실 때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법을 만드셨는데요. 출가의 이상의 도인들은 법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하다가 인간의 십이이해를 건설한다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세전의 내용들도 이 대소유무의 이치의 바탕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교리가 녹아 있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을 예로 들어본다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기 전, 1년 미생 전,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도 않은 우리 원래의 마음자리를 대라고 한다면은,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을,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들을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따라 일어났던 마음들이 일어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를 가지고도 대자리로 볼 수도 있고 소자리로 볼 수도 있고 유무자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근본 정신이 인 대자리보다는 노소에도 날로 진보하는 젊은 세대의 새 기풍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노소의 도, 즉 소자리와 유무자리에 중점을 두고 노소의 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교도님들은 자신이 어느 세대에 속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교도님들의 자녀나 부모는 어떤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노소의 도의 핵심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대를 구분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했던 세대 간의 구분이 100% 맞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연구소에서 했던 이 구분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합리적으로 나눈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대의 구분을 출생 시기에 따라서 5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5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묻지 마라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1920년에서 1954년 출생한 분들이 세대, 묻지 마라 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베이비붐 세대. 일단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1969년. 그 다음의 세대가 제가 속한 세대이기도 하는 X세대. 그 다음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는 1970년, 어떤 분들은 1975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1970부터 1983년.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1984년부터 199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Z세대는 199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입니다. 이렇게 그 세대 간의 구분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5개 세대로 나눕니다. 다만 이제 이 연도에 대한 기준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대는 이 세대 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세대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같이 경험을 하는데요. 묻지 마라 세대는 1920년에서 195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들인데 이때 어떤 것들을 겪었을까요?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일제강점기, 강점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같이 겪었던 것은 좌우의 대립이 있었죠. 그 결과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한국전쟁이라고도 하고요. 6.25 전쟁을 다 겪었습니다. 이 세대들. 그 다음에 4.19 민주혁명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를 또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개발 1세대,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1세대입니다. 이게 이제 묻지 마라 세대들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대가 묻지 마라라고 이제 붙인 것은 그만큼 이 세대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전쟁, 6.25 전쟁과 일제 전쟁을 거의 2번씩 경험하게 되죠. 일제 강점기도 강제징용이 돼서 나가서 싸운 사람도 있고, 6.25 전쟁, 큰 사건들을 경험했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이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인구가 좀 줄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데 폭발적으로, 그때의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955년에서 1969년. 이때의 베이비붐 세대가 겪은 것은 급속한 이제 성장,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됐죠. 급격한 발전을 이루죠. 그 다음에 경험한 것이 군부 독재,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여기는 경제개발 1세대라면 여기는 민주화 1세대입니다. 민주화 1세대, 여기는 경제개발 1세대. 이게 이제 베이비붐 세대고요. 그 다음에 X세대. 제가 속하는 세대가 X세대인데 1970년도에서 1983년도.
이 X세대가 겪었던 가장 큰 것은 올림픽, 88 올림픽. 88 올림픽을 겪고요. 그다음에 겪은 것은 이때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외 여행이 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때부터 경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PC, 인터넷이 등장을 하죠. 인터넷. 그래서 이때는 경제개발 1세대, 민주화 1세대, 여기는 문화개방 1세대. 개방 1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 Y세대라고도 합니다. 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냐면 뭐 X세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X라는 말을 붙였지만은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은 2000년대를 주도할 세대들이다. 밀레니얼. 그래서 이제 Y세대라고 합니다. X, Y. 이 세대들이 겪은 것은 정권 교체. 그다음에 이제 군부 위주로 했던 세대에서 이제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이때 문민 정부가 새롭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IMF.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때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 그래서 이때를 디지털 1세대라고 합니다. 경제개발 1세대, 민주화 1세대, 문화개방 1세대, 디지털 1세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Z세대인데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이때는 경제 위기가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계속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때였어요. 금융위기 이후로. 그리고 이 세대가 겪은 가장 큰 사건은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국제 분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라 간에. 중동 지역부터 해서. 그리고 이때 이제 한류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를 이제 공유 1세대라고 합니다. 경제 1세대, 경제개발 1세대, 민주화 1세대, 문화개방 1세대, 디지털 1세대, 그다음에 여기는 공유 1세대.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5개로 세대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5개 세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자기 세대에 갇혀 지내고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없는데 먼저 이제 이 다음에 이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직접 자기들에게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면 그때는 꿈틀거린다. 그리고 저보다 약한 자에게는 무섭게 덤빈다. 그러면서 일단 개인을 떠나 사회 전체, 국가가 민족 전체가 해를 입을 경우는 나무오른다는 태도다. 철두철미 이기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을 받아온 20, 30대의 젊은이들. 이들이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보통 이 글이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을 꾸짖는 전형적인 글인데 이것을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글이 언제 쓰여진 글이냐면은 이호독 일기라고 그래서 이호독의 일기라는 글에 실린 문장으로 이호독 선생이란 선생이 1963년도 9월에 쓴 일기의 한 토막입니다. 이 이호독 선생은 1925년생인데 당시에 30대 후반이었는데 10년 정도의 후배인 20, 30대한테 비판을 한 거죠. 젊은 사람들 문제다,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그분이 25년생이면은 90대, 지금 90대고 그분이 비판하는 그 젊은이들은 1935년생이니까 80대입니다. 그 당시 지금의 90대가 지금의 80대를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나밖에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적이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지 걱정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한 세대인데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시대만 좀 달랐지만 항상 늘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은 묻지 마라 세대 중에서도
이 세대 중에서도 특별히 기구한 인생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묻지 마라 세대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는데 그것이 이제 1924년에 태어난 묻지 마라 갑자생입니다. 1924년에 태어난 묻지 마라 갑자생은 이 갑자생이 20살이 되던 해가 1944년이에요.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하고 일제가 최대한 우리 한국 민족을 괴롭히던 때, 강제 노동과 징병이 극에 달했던 때에 전쟁에 끌려간 세대가 이 1924년에 태어난 갑자생이고, 이 갑자생들은 전쟁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갑자생들은 또 더 험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한국 전쟁에 또 생겨가지고 또 징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묻지 마라 갑자생은 묻지 마라 세대 중에서도 가장 고생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고생한 정도를 보면은 자기들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묻지 마라 의례생인데, 최희산 씨가 쓴 묻지 마라 의례생의 주인공인 의례생들은 1935년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면은 일제 식민지 체계가 이제 극에 달했던 시기에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10대 후반에는 좌우의 대립이 극에 달아서 10대에는 또 이제 이념의 대립이 쌓이고 이념적인 교육에 또 혼란이 생기고, 또 10대 후반에는 한국 전쟁 때문에 학도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회에 내디딜 20살쯤 됐을 때는 전쟁 이후라 가장 우리나라가 최빈국에 있었을 때 20대를 맞이해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묻지 마라 갑자생과 1924년 묻지 마라 의례생 1935년 아주 고난을 겪은 세대입니다. 이 의례생 1935년 의례생보다 몇 년 뒤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1960년도에 4.19 혁명의 주역이 돼서 장기 독재 정권을 몰아냈는데, 이 세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국제시장. 국제시장의 주인공들이 이 묻지 마라 세대에 포함되는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역군들로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이 묻지 마라, 그래서요 이때의 세대를 묻지 마라시고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이라 그래서 묻지 마라 세대라고도 하고 경제 1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67세 이상의 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70세 이상의 분들이 이 고난의 묻지 마라 세대에 속하고,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세대들일까요? 제가 좀 살펴봤으니까 대종사님하고 같은 연배에 있던 분들은 이 세대가 아니에요. 예. 대종사님을 10대 때 본 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 친견 제자라고 귀하게 모셨던 분들, 예를 들면은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이 1925년생이시고, 융산 송천은 원광대 전 총장님이 또 대종사님을 친견하셨어요. 10대 예타원님은 10대 후반에 친견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융사님은 10대 초반 8, 9세 때 이때쯤 친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묻지 마라 세대 초창기 분들이고, 또 우리 원불교 초창기 기반을 닦으신 좌산상사님이 1936년생이시고 경산상사님께서는 1940년생이시라 이런 분들이 또 묻지 마라 세대시고, 그리고 현재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들이 90% 이상 이 세대에 속하십니다. 우리 원불교가 68세 이상 퇴임이시니까 지금 퇴임하신 분들이 거의 다 100% 속하신다고 할 수 있죠. 대개 1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원불교의 1세대 분들과 2세대 초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세대에 속한 것 같습니다. 30년을 한 세대를 봤을 때 1세대 분들 전체와 2세대 초반 분들이 이 세대에 속하고, 이 묻지 마라 세대에 속하신 분들은 정산 종사님과
대산 종사님을 종법사님으로 모시고 사셨던 분들이 이 세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 통계청이 정식으로 출생아 수를 집계하던 때가 1970년도부터인데 그의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정확히는 뭐 100만 6,645명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때의 합계 출산율, 여자 한 분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가 4.54명이었습니다. 이때 출생아 수가 100만 명,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4.54명. 이때가 1970년도예요. 근데 참고로 2018년도, 지금 통계가 2018년도에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요. 한 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한국의 출생수와 관련해서 세계은행이 추산으로 출생아 수 90만 명을 최초로 돌파한 시기가 또 1955년이에요. 1955년이 그래서 1955년을 베이비 부머의 원년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좀 안정화가 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예요. 폭발적으로. 그때가 이제 1955년도에 한 90만 명을 됐고 1970년도에는 정점인 100만 명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대 사람이 1971년생이라고 합니다. 예. 1971년생이 가장 많다고 해서 그 1971년생이 응답하라, 응사에 나왔던 세대이기도 하는데, 응팔이었죠. 응팔. 응팔에 나왔던 그 세대가 이제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비 부머 시대의 청년들은 1980년도 한국 정치의 최전방에 섰고 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 세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 세력을 또 부르는 또 용어가 있어요. 베이비 부머 말고. 뭐가 있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 386 세대. 예. 1960년도에 30대를 경험. 30대예요. 그리고 80년대 학번. 예. 이게 이제 1960년도에. 예. 그래서 이들 세대를 이제 386 세대.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 386 세대가 있죠. 1960년도에 출생해서 1980년도에 대학 생활을 했고 1990년도에 30대였던 사람들, 이란 의미에서 386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분들이 50대 이상으로 접어들어서 한국 사회의 중년 세대를 이루고 있고 지금 가장 한국 사회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세대들이죠. 이 386 세대들이. 1980년 이 386 세대가 1980년 강주 항쟁에서부터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뤄지는 폭발적인 1980년대 폭발적인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86 세대. 1960년도에 출생해서 80년도에 대학을 다니고 90년도에 30대가 됐던 이분들. 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X세대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출생해서 이제 혹자는 1975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능 세대와 수능 학력고사 세대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1970년에서 83년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대표적인 물건들 있죠. 워크맨. 예. 70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워크맨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는 좀 덜할 수 있지만요. 워크맨과 삐삐를 대표적으로 사용했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변화를 겪은 수능 1세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X세대에 속하는데 이 X세대의 대표적인 드라마가 응답하라 시리즈였죠. 응답하라 1997의 주인공 시원은 H.O.T 멤버 토니안의 강팬이었습니다. 1980년생이네요. 예. 그리고 응답하라 1994의 여대생 성나정은 1975년생으로 본인이 그때 한참 농구가 인기가 많아서 농구 대잔치에서 응원하던 팀이 있다는 이유로 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예. 앞선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이때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열광 팬들이 생기고 또
연예인에 열광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예. 왜냐하면 이제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문화를 즐기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19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해서 이 세대들은 거리감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슬램덩크로 대표되는 일본 만화, 그리고 주윤발, 장국영, 유도카 등이 등장하는 홍콩 영화를 즐기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조치가 나왔고 대학생들의 배낭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대입니다. 이 X세대를 극명하게 표현한 광고가 있는데요. 한 남성 화장품 광고가 X세대라는 용어를 한국인에게 아주 깊게 각인을 시켰는데, 그때 나온 것이 나 X세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라는 카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쓰던 로션이 아니라 너만의 화장품을 이제 구입하라. 이렇듯 이제 X세대는 집단적인 문화에서 개인적인 문화로 넘어가기 시작한 세대가 X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현재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에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묻지 마라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가 기성세대 쪽이 가깝고, 그 다음에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신세대 세대고, X세대는 그 중간에 좀 끼어있는 세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세대들이 보통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입니다. 이 Z세대를 기성세대들이 이해하는 것이 세대 간의 소통을 불러오고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사이더라는 겁니다. 마이사이더. 첫 번째 키워드가 마이사이더인데요. 이 마이사이더는 마이하고 사이드하고 ER, 사람. 그러니까 마이는 나잖아요. 사이드는 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내 안의 기준에 세우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예요. 젊은이 사이에 마이사이더. 그래서 주변의 인정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마이사이더. 예.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이런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는 말들을 격언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아닌, 그러니까 조직에 헌신하면은 헌신짝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에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미래, 그 내 삶의 만족에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직장이 아닌 다양한 직업을 가진 투잡이 아니라 엔잡러, 직업이 한 3개 이상인 사람들, 엔잡러.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싱글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비혼족. 이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들 얘기하고요. 학업이나 일을 중단하고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갭이어족. 갭이어. 갭이어라는 것이 직장을 갖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중간에 쉬어버리고 세계 여행을 떠나다든지 뭔가 자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뭔가 경력을 단절하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갭이어족이라고 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딩크족이 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것은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거 약자예요. 예.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면서 자녀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부 중심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딩크족입니다. 이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대책 없는 모습으로 이제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들의 이런 삶을 조금 더 다양한 삶을 방식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면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마이사이더였고요. 두 번째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키워드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첫 번째가 마이사이더고 두 번째가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또 단어가 이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 관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에서 권태기를 느끼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권태기를 느끼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모습을 정의하는 건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핵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같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불필요한 관계나 인맥 관리에 아주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가볍게 취향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가치관, 가볍게 취향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가취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특징이죠. 심각한 관계가 싫어요. 그냥 내 취향, 취미 활동을 중심으로 느슨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밀레니얼 세대의 모습에 일부 기성세대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깊이 있는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통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학교, 회사, 지역 등 소속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었죠. 근데 지금 이 밀레니얼, 온라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온라인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중심으로 취향을 공유하면서 소통합니다. 과거는 소속을 중심했다면 이제는 취향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과거에는 네가 어디 소속이냐를 중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정의했다면 지금은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지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소속이 아니라 취향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치관이라는 단어로 대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내가 언제든지 부담을 느끼면 바로 끊을 수 있는 느슨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너무 끈끈한 관계는 보다는. 그래서 정기적인 만나는 모임 정모보다는 비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과 술자리와 같은 친목 모임을 갖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느슨한 관계, 취향 중심의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는 것이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온라인 관계가 끈끈한 것이고, 온라인 관계는 가벼운 것이고, 오프라인 관계는 끈끈하다고 정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시대가, 오프라인 관계와 온라인 관계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들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소피커입니다. 소피커. 소피커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성세대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2016년 12월에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권 변화가 이뤄낸 경험을 한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나의 관심과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소피커,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소피커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신과 가치가 맞다면은 너는 어떤 물건을 구입이나 사용 과정이 불편해도 그것을 감내할 적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런 소피커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죠. 예. 특히 이런 요즘 청년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이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많이 구입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 번째 키워드 소피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키워드는 팔로인입니다. 팔로인. 팔로인이라는 것은 우리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X세대만 해도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했어요. 예. 같은.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포털 사이트보다는 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합니다. 대표 그래서 부모가 낳고 부모가 키웠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는 단순하게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팩트를 중요시하는데 어떤 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양질의 정보를 얻는 팔로인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로인이라는 것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믿을 만한 사람들의 영상들,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종교 쪽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법륜스님 계시잖아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은 77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약 지금 현재 2,000개가 넘는 동영상 콘텐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 때 검색을 하거나 책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륜스님을 팔로우해서 그리고 그 법륜스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륜스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내 힘든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죠. 내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법륜스님뿐 아니라 우리 무여스님 TV를 통해서 1만 1,400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문화 포교를 위한 이제 불교의 대표적인 문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원불교에서도 화정교당 김동국 교무님이 동그리 TV를 통해서 원불교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한테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런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정보를 신뢰하는 시대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정보의 신뢰를 찾는 세대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실감 세대라는 겁니다. 실감 세대.
실감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을 하지만은 항상 온라인만 서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오는 설렘, 낯설렘을 추구한다. 독특한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한다. 라고 해서 실감 세대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 안암교당 청년에서는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법회 수행 법회를 진행하는데 300배 절 수행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회와 단회 시간을 포함하면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주 멀리서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와서 이 3시간 이상의 법회를 보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법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7일간의 출가 여행은 안암교당의 대표적인 낯설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불교 법회도 훈련도 설교의 이제 일방향이 아니라 체험의 비중을 높여서 균형감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양한 세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한 이해가 세대 간의 소통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산 종사님은 세전에서 어른 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대와 촉망으로 북돋아주고 나이를 계교하지 말고 지자본의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른 세대의 경험과 깊은 생각을 존중해드리고 자력이 없는 노인은 보호해드리자고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가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으나 현재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형된 속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기성세대를 비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꼰대입니다. 물론 꼰대스러운 행동 때문에 꼰대가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꼰대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 꼰대라는 단어는 불통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중 일부는 꼰대로 보일까 봐서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꼰대라는 말은 어느 한쪽이 문제가 아니라 상호가 소통의 부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대가 달라지면 상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세대의 상식이 과연 모두의 상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경우에 조직의 상식은 고생에 대한 보상 심리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고생한 세대는 고생하지 않은 세대에게 요구합니다. 내 고생 좀 알아달라고. 그러나 다른 시대에 태어나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고생을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고생하고 산 세대입니다. 누가 더 고생을 하고 누가 덜한지는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 기준을 완전히 놓고 있는 그대로 다른 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 주는 것이 노소의 도의 핵심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세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소의 도에 대해서 우리 대소유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다 놓아버리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새로운 세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존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